북한에서 탈북하면 3대가 처형당하는 직업이 있습니다. 바로 최고 권력자의 가족을 24시간 지키는 경호원이죠. 보위부의 감시를 받고 가족이 인질로 잡혀 있고 해외 도피 루트도 차단된 그들에게 탈출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2023년 12월 어느 새벽 5년간 평양 최고 위층을 경호하던 30대 남자가 영하 20도 두만강을 기어서 건넜습니다. 총알이 얼음을 뚫고 경비견이 지저대는 가운데 그는 작은 노트 하나만 가슴에 품고 목숨을 걸었어요. 과연 그 노트에는 무엇이 적혀 있었고 3대 처형을 감수하면서까지 그가 세상에 알리려 한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함께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일부 간단한 줄거리 내용입니다. 무산 광부 집안 출신 박철민은 2018년 군 특수부대를 거쳐 평양경호사령부에 발탁되어 최고위층 가족을 경호하게 됩니다. 2020년부터 특권층의 화려한 사치와 일반 주민의 굶주림을 매일 목격하며 체제 모순을 깨닫고 동료 김일철과 함께 밤마다 위험한 대화를 나누며 비밀 노트에 모든 것을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2023년 김일철이 갑자기 실종되고 고향에서 아버지가 광산 사고로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지만 경호 임무로 장례조차 갈 수 없어 절망합니다. 보위부 소환 명령이 떨어지자 평양을 탈출해 무산 어머니와 마지막 작별을 하고 2023년 12월 영하 20도 두만강을 충격 속에서 건넙니다. 다리에 총상을 입었지만 중국 땅에 도착한 그는 5년간 기록한 노트를 끝까지 지켜냈고 이것이 자유를 향한 긴 여정의 시작이 됩니다. 중국 땅에 발을 디딘 순간 저는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다리에서 피가 계속 흘렀어요. 총알이 스친 상처였죠.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북한 경비원들이 강 건너편에서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저는 눈 속을 기어갔어요. 얼마나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신이 흐려지고 있었죠.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작은 마을이 보이는 곳까지 왔어요. 중국 마을이었습니다. 집들이 보였고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죠. 사람들이 일어나기 전에 숨어야 했어요. 저는 헛간 같은 곳을 찾았습니다. 문이 잠겨 있지 않았어요. 안으로 들어갔죠. 헛간 안은 어두웠습니다. 농기구들이 있었고 건초 더미도 있었어요. 저는 구석에 숨었습니다. 다리를 다시 확인했어요. 상처는 깊지 않았지만 피는 계속 났습니다. 저는 옷을 찢어 더 단단히 동여맸어요.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배낭을 열었습니다. 노트가 있었어요. 피에 젖어 있었지만 글씨는 읽을 수 있었죠. 제가 5년간 기록한 것들이었습니다. 이것을 지켜야 해요. 저는 노트를 옷 안쪽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사진을 꺼냈어요. 사진 속 아버지는 웃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저 해냈어요. 강을 건넜어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저는 헛간에 숨어 있었어요.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소리, 차 소리, 개 짖는 소리. 저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들키면 안 됐습니다. 중국 공안에 잡히면 북한으로 송환되는 거였죠. 그럼 끝이었어요. 배가 고팠습니다. 사흘째 제대로 먹지 못했거든요. 목도 말랐어요. 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저는 건초 더미에 파묻혀 잠을 청했어요. 얕은 잠이었죠. 조금만 소리가 나뒀겠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저는 헛간을 나왔어요. 마을을 피해 걸었습니다. 달빛만 의지했죠. 어디로 가야 할까요? 저는 한국 선교사를 찾아야 했어요. 탈북자를 돕는 사람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마을을 지나 다른 마을로 갔습니다. 작은 교회가 보였어요. 십자가가 달려 있었습니다. 저는 교회 문 앞에 섰어요. 두드려야 할까요? 하지만 두려웠습니다. 만약 신고하면 어떡하죠?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문이 열렸어요. 중국인 남자가 나왔습니다. 저를 보더니 놀랐어요.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중국어를 몰랐어요. 하지만 한국말로 말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저는 북한에서 왔어요. 남자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안으로 들어가 누군가를 불렀어요. 다른 사람이 나왔습니다. 한국말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북한에서 오셨어요? 네, 도와주세요. 저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그가 저를 부축했어요. 들어오세요. 안전합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했어요. 난로가 켜져 있었죠. 그는 저를 의자에 앉았습니다. 다친 것 같은데요? 제 다리를 봤어요. 피가 배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총에 맞았어요. 강 건널 때. 기다리세요. 약을 가져올게요. 그는 구급 상자를 가져왔습니다. 제 상처를 소독했어요. 아팠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깊지 않네요. 다행입니다. 그가 붕대를 감아줬어요. 고맙습니다. 천만에요. 여기서 쉬세요. 안전해요. 그는 제게 물과 빵을 줬습니다. 저는 허겁지겁 먹었어요. 사흘 만에 먹는 음식이었죠. 빵이 이렇게 맛있는 줄 몰랐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그가 웃었어요. 여기가 어디예요? 중국 국경 마을이에요. 우리는 탈북자들을 돕는 선교 단체입니다. 저는 안도했습니다. 살았구나. 저는 정말 살아남았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이제 안전해요. 하지만 여기 오래 있으면 안 돼요. 중국 공안이 순찰단이거든요. 그날 밤 저는 교회 지하실에서 잤습니다. 따뜻한 담요를 덮고요. 오랜만에 안전하다고 느꼈어요. 더 이상 총소리도 감시도 없었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시작이구나. 자유를 향한 긴 여정의 시작. 하지만 저는 해낼 수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왔으니까요. 강을 건넜으니까요. 아버지, 어머니, 저 잘하고 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제가 자유의 땅에 도착하면 어머니를 꼭 모셔올게요. 그것이 제 약속입니다. 2024년 1월이었습니다. 저는 중국 국경마을 교회에서 일주일을 지냈어요. 선교사 박 목사님이 저를 돌봐주셨죠. 그는 한국에서 온 분이었습니다. 20년째 이곳에서 탈북자들을 돕고 계셨어요. 철민 씨, 다리는 좀 어때요? 박 목사님이 물으셨습니다. 많이 나아졌습니다. 상처는 아물고 있었어요. 박 목사님이 매일 약을 바꿔주셨거든요. 다행이네요. 하지만 여기 더 있으면 위험해요. 공안들이 이 마을도 순찰해요.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도 공안차가 지나갔어요. 저는 지하실에 숨어 있었죠. 어디로 가야 하나요? 일단 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 해요. 우리 안가가 있어요. 거기서 한국행 준비를 할 수 있어요. 안가라는 게 있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탈북자들이 숨어 지내는 곳이었어요. 중국 곳곳에 있다고 했습니다. 언제 떠나요? 내일 밤이에요. 차로 이동할 거예요. 준비되셨어요? 네, 준비됐습니다. 다음 날 밤, 저는 교회를 떠났습니다. 박 목사님과 중국인 협력자가 저를 차에 태웠어요. 짐칸에 숨었습니다. 담요로 덮고요. 절대 소리 내지 마세요. 검문소 지날 때까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저는 숨죽이고 있었어요. 차는 한참을 달렸습니다. 그러다 멈췄어요. 검문소인가 봐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중국어였죠. 공안이 차를 검사하는 것 같았어요.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없다는 말이 들렸어요. 짐칸을 확인하는 건가요?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발소리가 가까워졌어요. 누군가 짐칸 문을 열었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보였어요. 담요 위를 비췄죠. 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죽은 듯이요. 하오다. 좋다는 말이 들렸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차가 다시 출발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숨을 쉬었어요. 살았구나. 다시 한번 살았어요. 몇 시간을 더 달렸습니다. 차가 멈췄어요. 도착했어요. 박 목사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짐칸에서 나왔어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산속 깊은 곳 같았어요. 여기가 안가예요? 네. 여기서 당분간 지내셔야 해요. 우리는 작은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낡은 집이었어요. 하지만 안은 따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에 다른 사람들이 있었어요. 탈북자들이었습니다. 새로 오셨네요. 한 여자분이 말했어요. 40대쯤 되어 보였습니다. 저는 김순이라고 해요. 함경도에서 왔어요. 박철민입니다. 저도 함경도 무산 출신이에요. 어머, 반가워라. 여기 앉으세요. 그날 밤 저는 다른 탈북자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모두 사연이 있었어요. 김순애 씨는 남편을 잃고 탈북했대요. 굶어 죽었다고 했습니다.
다른 청년은 강제 노역을 피해왔다고 했어요. 여기 온 지 얼마나 됐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저는 석 달 됐어요. 순희 씨가 대답했어요. 한국 가는 게 쉽지 않아요. 서류도 준비해야 하고, 경로도 찾아야 하고, 얼마나 걸려요? 빠르면 6개월, 늦으면 1년도 걸려요. 저는 놀랐습니다. 그렇게 오래 걸린다니. 철민 씨는 왜 탈북하셨어요? 순희 씨가 물었어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제 신분을 밝혀야 할까요? 저는 경호원이었어요. 모두 놀랐습니다. 경호원이요? 네, 평양에서 일했어요. 특수한 임무였죠. 그런 분이 왜 탈북을? 본 게 너무 많았어요. 못 견디겠더라고요. 저는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노트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아직은 비밀로 해야 했습니다. 다음 말부터 저는 안가에서 생활했습니다. 낮에는 밖에 나가면 안 됐어요. 공안들이 볼 수 있으니까요. 밤에만 잠깐 산책할 수 있었죠. 답답했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박 목사님이 가끔 오셨어요. 음식과 생필품을 가져오셨죠. 철민 씨, 한국행 준비하려면 여권이 필요해요. 여권이요? 위조 여권이에요. 동남아를 거쳐 가려면 필요하거든요. 돈이 좀 들어요. 얼마나요? 2,000달러 정도요. 저는 돈이 없었습니다. 탈북할 때 조금 가져왔지만 다 떨어졌어요. 제가 어떻게 구하죠? 일단 여기서 일하면서 모으셔야 해요. 아니면 한국 가족이나 단체에서 지원받거나요. 가족은 없어요. 어머니만 북한에 계세요. 박 목사님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럼 일하면서 모으는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일자리 알아볼게요. 감사합니다. 저는 걱정되었어요. 돈을 모으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그날 밤 저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촛불을 켜고 읽었어요. 제가 본 것들이 생생했습니다. 화려한 저택, 굶주린 거리, 수입 명품, 쓰러진 군인들. 이것을 세상에 알려야 해요. 그것이 제가 살아남은 이유였습니다. 순희 씨가 다가왔어요. 철민 씨, 뭐 보세요? 아, 그냥 일기예요. 일기를 쓰시는구나. 저도 써야 하는데 글을 잘 못 써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고마워요. 근데 철민 씨, 걱정되시죠? 네, 솔직히 불안해요. 저도 그랬어요. 처음엔. 근데 여기 있다 보면 희망이 생겨요. 우리 다 한국 갈 거예요. 조금만 참으면 돼요. 순희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같이 힘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참아야죠. 여기까지 왔는데. 조금만 더 견디면 자유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2024년 2월과 3월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안가에서 석 달을 지냈어요. 박 목사님이 일자리를 구해주셨습니다. 근처 공장에서 야간 작업이었어요. 불법 노동자로 일했죠. 임금은 적었지만 돈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공장 일은 힘들었어요.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일했습니다. 기계 부품을 조립하는 일이었죠. 손이 까지고 허리가 아팠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이 돈으로 한국에 갈 수 있으니까요. 같은 안가에 있던 다른 탈북자들도 일을 했어요. 김순희 씨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고 젊은 청년은 건설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한국행을 꿈꾸며 버텼어요. 어느 날 밤 공장에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같이 일하던 중국인 노동자가 기계에 손가락을 다쳤어요. 피가 많이 났습니다. 빨리 병원 가야 해. 다른 노동자들이 소리쳤어요. 하지만 관리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병원 가면 신고해야 해. 불법 노동자들 다 잡혀. 저는 그 노동자를 봤습니다.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어요. 북한에서 본 광경과 비슷했습니다.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 저는 앞으로 나갔어요. 제가 응급처치 배웠어요. 군대에서요. 저는 그의 상처를 치료했습니다. 옷을 찢어 지혈하고 소독약을 발랐어요. 병원은 꼭 가야 해요. 감염되면 큰일 나요. 알았어. 고맙다. 그는 고통스러워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날 일찍 공장을 나왔어요. 안가로 돌아오는 길. 저는 생각했습니다. 중국에서도 불법 노동자들은 인권을 보장받지 못해요. 북한에서 탈출했지만 여기서도 숨어 살아야 했죠. 진짜 자유는 한국에 가야 누릴 수 있을 거예요. 3월 말, 박 목사님이 좋은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철민 씨,
여권 준비됐어요. 한국 단체에서 지원해주기로 했대요. 정말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네. 철민 씨가 경호원 출신이라는 게 알려졌어요. 증언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거죠. 저는 감사했습니다. 언제 출발하나요? 다음 달이에요. 동남아시아를 거쳐 갈 거예요. 준비하세요. 네. 준비하겠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한국에 갈 수 있다니. 그날 밤 저는 다른 탈북자들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저 다음 달에 출발해요. 정말요? 축하해요. 순애 씨가 기뻐했어요. 저도 곧 갈 수 있겠죠? 물론이에요. 순애 씨도 곧 갈 거예요. 하지만 순애 씨는 슬퍼 보였습니다. 걱정돼요. 제 딸이 아직 북한에 있거든요. 혼자 두고 온 게. 순애 씨, 한국 가시면 딸을 데려올 수 있어요. 그때까지 힘내세요. 고마워요. 철민 씨. 출발 전 마지막 며칠, 저는 준비를 했습니다. 노트를 더 안전하게 포장했어요. 비닐로 열어 겹싸고 방수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것만은 잃어버리면 안 됐어요. 아버지 사진도 챙겼습니다. 마지막 밤, 순애 씨가 저에게 편지를 줬어요. 한국 가면 이거 제 딸한테 전해주실 수 있어요? 나중에 딸이 오면요. 물론이죠. 꼭 전해드릴게요. 저는 편지를 소중히 받았습니다. 철민 씨, 한국 가서 잘 사세요. 우리 만난 걸 잊지 마요. 잊지 않을게요. 순애 씨. 순애 씨도 꼭 오세요. 우리는 포옹했습니다. 석 달 동안 함께 버텨온 동료였어요. 다음 날 새벽, 저는 안가를 떠났습니다. 박 목사님과 함께 공항으로 갔어요. 철민 씨, 조심히 가세요. 한국에서 꼭 증언하세요. 북한의 진실을요. 그럴게요, 목사님. 정말 감사했어요. 천만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공항에서 저는 위조 여권을 받았습니다. 중국인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저는 이제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비행기를 탔어요. 동남아시아행이었죠. 창밖으로 중국 땅이 멀어졌습니다. 석 달간 숨어 지냈던 곳이었어요. 비행기가 구름 위로 올라갔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자유를 향해 가고 있구나. 북한도 멀어지고 중국도 떠났어요. 앞으로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두렵기도 했지만 희망도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가슴에 품었어요. 이 진실을 세상에 알릴 날이 곧 올 거예요. 비행기는 태국 방콕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입국 심사를 통과했어요. 가짜 여권이었지만 문제 없었습니다. 공항을 나오자 뜨거운 열기가 느껴졌어요. 4월의 방콕은 더웠습니다. 북한의 차가운 겨울과는 완전히 달랐죠. 박 목사님이 연락해준 현지 협력자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박철민 씨죠. 저는 김 선생이라고 해요. 그는 한국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며칠 대기하셔야 해요. 한국 대사관 접촉하려면 준비가 필요하거든요. 김 선생은 저를 작은 게스트하우스로 데려갔습니다. 여기서 쉬세요. 밖에 나가면 안 돼요. 태국 경찰에 걸리면 곤란해요. 알겠습니다. 저는 방에 들어갔어요. 작지만 깨끗한 방이었습니다. 방콕에서의 일주일은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밖에 나갈 수 없었어요. 창문으로만 거리를 봤습니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다니는 게 보였어요. 오토바이, 툭툭, 상점들. 저도 저렇게 자유롭게 걸어 다니고 싶었습니다. 김 선생이 매일 와서 소식을 전해줬어요. 대사관과 연락하고 있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하지만 시간은 더디게 흘렀습니다. 저는 불안했어요. 여기서 들키면 어떡하죠? 나흘째 되는 날, 김 선생이 심각한 표정으로 왔습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요? 중국 공안이 철민 씨를 찾고 있대요. 국제 수배를 넣었어요. 제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경호원 탈북이 알려진 거예요. 북한이 중국에 압력을 넣었대요. 그럼 저는 빨리 움직여야 해요. 오늘 밤 한국 대사관으로 가요. 더 기다리면 위험해요. 알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김 선생을 따라 나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차를 타고 방콕 시내로 갔어요. 한국 대사관 근처에서 차를 세웠습니다. 여기서 뛰어가세요. 대사관 정문으로요.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안전해요. 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배낭을 메고 뛰기 시작했어요. 대사관이 보였습니다. 100m쯤 남았죠. 저는 전력으로 뛰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때 경찰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뒤에서 따라오고 있었어요. 멈춰, 태국어로 외쳤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50m, 30m, 10m. 대사관 정문이 눈앞이었습니다. 저는 정문을 향해 뛰어들었어요. 도와주세요. 저는 탈북자예요. 한국말로 소리쳤습니다. 경비원이 놀랐어요. 뒤에서 태국 경찰이 따라왔습니다. 그 사람 잡아. 대사관 안으로 들어오세요. 경비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안으로 굴러 들어갔어요. 문이 닫혔죠. 태국 경찰은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대사관 안은 한국 영토였거든요. 저는 바닥에 쓰러져 숨을 헐떡였어요. 살았다. 경비원이 저를 일으켰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저는 북한에서 온 탈북자예요. 알겠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시죠. 대사관 직원이 나왔습니다. 탈북자 보호 신청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신원 확인하겠습니다. 따라오세요. 저는 사무실로 안내되었어요. 여러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이름, 나이, 출신, 탈북 경로까지. 경호원이었다고요? 직원이 놀랐습니다. 네, 평양에서 일했어요. 그럼 중요한 증인이네요. 한국 정부에서 관심 가질 거예요. 제가 기록한 게 있어요. 노트예요. 저는 배낭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직원은 노트를 펼쳤어요. 내용을 읽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이건 대단한 자료네요. 이걸 모두 직접 목격하신 거예요? 네, 5년간 기록했어요. 이건 국정원에 넘겨야겠어요. 철민 씨, 한국 가시면 조사받으셔야 해요. 괜찮습니다. 다 말하고 싶어요. 그럼 준비하시죠. 며칠 안에 한국행 비행기 태워드릴게요. 저는 안도했습니다. 드디어 한국에 가는구나. 대사관에서 이틀을 지냈습니다. 안전했어요. 밖에서는 태국 경찰이 지키고 있었지만 저를 데려갈 수 없었습니다. 저는 한국 영토 안에 있었으니까요. 사흘째 되는 날, 직원이 왔습니다. 내일 출발이에요. 인천공항으로 직행이에요. 감사합니다. 저는 가슴이 벅찼어요. 드디어 자유의 땅에 가는구나.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대한민국이에요. 아버지가 꿈꾸셨던 땅. 제가 목숨 걸고 향해온 곳. 저는 아버지 사진을 꺼냈어요. 아버지, 내일이면 도착해요. 저 해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2024년 3월 15일.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떨렸어요. 드디어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비행기에서 내렸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공항은 밝았어요. 형광등 불빛이 너무 밝아서 눈이 부셨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죠. 자유롭게 웃고 떠들며 다니는 모습이 신기했어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서 있었습니다. 박철민 씨,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정장을 입은 남자 2명이 다가왔습니다. 국정원입니다. 따라오시죠. 저는 그들을 따라갔어요. 특별 통로로 안내되었습니다. 입국 심사도 특별실에서 했어요. 탈북자 신분 확인 절차예요. 며칠간 조사받으셔야 해요. 알겠습니다. 저는 차량에 올랐습니다. 서울로 향했어요. 차 창밖으로 한국이 보였습니다. 높은 빌딩들, 깨끗한 도로, 밤인데도 환한 거리. 평양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사람들은 자유롭게 걸어 다녔고 상점들은 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저는 넋을 잃고 바라봤어요. 처음이시죠? 옆자리 직원이 물었습니다. 네. 이렇게 밝은 줄 몰랐어요. 여기가 대한민국이에요. 이제 자유예요. 자유. 그 단어가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서울의 한 시설로 갔어요. 탈북자 조사 시설이었습니다. 여기서 한 달 정도 지내시면서 조사받고 교육받으세요. 저는 방으로 안내되었어요. 깨끗한 침대와 책상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조사가 시작되었어요. 국정원 직원들이 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언제부터 경호원으로 일했나요? 2018년부터요. 누구를 경호했습니까? 그건 말해도 되나요? 괜찮아요. 여기선 안전해요. 저는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김주애를 경호했던 것, 제가 본 불평등, 노트에 기록한 것들까지. 직원들은 놀라워했어요. 이 노트, 진짜 대단하네요. 이 정도 내부 정보는 처음이에요.
그들은 노트를 복사했습니다. 이거 공개해도 될까요? 네, 공개하세요. 세상이 알아야 해요. 조사는 2주일이 걸렸습니다. 매일 여러 시간씩 질문에 답했어요. 힘들었지만 저는 성실히 답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게 제 의무였으니까요. 조사가 끝나고 적응 교육이 시작되었어요.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은행 사용법, 대중교통 이용법, 직업 찾는 법까지 모든 게 새로웠어요. 가장 놀라운 건 휴대폰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한 것들을 할 수 있었어요. 인터넷, 검색, 메시지, 영상 통화까지. 이게 다 되는 거예요? 네, 자유롭게 쓰세요. 저는 인터넷으로 북한 소식을 찾아봤어요. 김주의 소식도 있었습니다. 여전히 공식 행사에 나오고 있었죠.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그 아이는 어떻게 자라고 있을까? 한 달 후 저는 시설을 나왔습니다. 서울에 작은 원룸을 얻었어요. 정부 지원금으로요. 방은 작았지만 제 공간이었습니다. 저는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해냈어요. 대한민국에 왔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여기는 자유로워요. 아무도 감시하지 않아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어요.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창문을 열었어요. 서울 야경이 보였습니다. 수많은 불빛들, 움직이는 차량들, 높은 빌딩들. 아름다웠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자유의 공기였어요. 어머니, 제가 살아남았어요. 곧 어머니도 모셔올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저는 북쪽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무산에 계셨어요. 혼자서요. 제가 꼭 모셔와야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한국 생활을 시작했어요. 낯설었지만 배워나갔습니다. 지하철 타는 법, 마트에서 장 보는 법, 은행 업무 보는 법. 모든 게 신기했어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슈퍼마켓이었습니다. 음식이 가득했어요. 과일, 채소, 고기, 생선까지.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풍요로움이었죠. 저는 사과 하나를 집었습니다. 빨갛고 윤기 났어요. 값을 보니 2,000원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이게 한 달치 월급이었는데 저는 중얼거렸어요. 계산대에서 돈을 냈습니다. 사과를 한 입 베어 물었어요. 달고 아삭했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어요. 이게 자유의 맛이구나. 2024년 5월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에 온 지 2달이 되었어요. 적응하고 있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가장 힘든 건 사람들과의 관계였어요. 취업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탈북자 지원 센터에서 도와줬어요. 경호 경력이 있으시니까 보안 분야는 어때요? 그건 다시 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거절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지키는 일은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럼 뭘 하고 싶으세요?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탈북자들을요. 그럼 상담원 교육 받아보세요. 저는 상담원 교육을 신청했습니다. 교육 과정에서 다른 탈북자들을 만났어요. 모두 사연이 있었습니다. 한 여성분은 가족을 다 잃고 혼자 왔대요. 젊은 남자는 강제 송환 직전에 탈출했다고 했죠. 저는 경호원 출신이에요. 제가 소개하자 모두 놀랐습니다. 경호원이 왜 탈북을? 본 게 너무 많았어요. 견딜 수 없었죠. 저는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교육이 끝난 후 저는 탈북자 지원 단체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신규 탈북자들을 상담하고 도왔습니다. 처음엔 다들 힘들어요. 저도 그랬어요. 제 경험을 나눴죠. 어느 날 한 청년이 상담을 받으러 왔어요. 저는 적응이 안 돼요. 여기 사람들은 저를 이상하게 봐요. 무슨 일 있었어요? 면접 봤는데 북한 사투리 때문에 떨어졌어요. 차별받는 것 같아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하지만 포기하면 안 돼요. 우리가 여기까지 온 이유를 생각하세요. 그게 뭔데요? 자유요. 우리는 자유를 위해 목숨 걸고 왔잖아요. 청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맞아요. 제가 왜 왔는지 잊고 있었어요. 힘내요. 같이 이겨내요. 저는 그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저도 누군가에게 힘을 줄 수 있다는 게 기뻤습니다. 6월 어느 날 국정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철민 씨, 공개 증언해 주실 수 있어요?
어디서요? 기자회견이에요. 북한 인권 문제 알리려고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공개적으로 나서면 위험할 수도 있었어요. 생각 좀 해볼게요. 철민 씨, 증언은 중요해요. 경호원 출신 탈북자는 드물거든요. 알겠습니다. 연락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고민했어요. 그날 밤 저는 노트를 다시 읽었습니다. 제가 본 것들, 기록한 것들, 화려한 저택과 굶주린 거리, 수입 명품과 쓰러진 군인들, 이것을 세상에 알리는 게 제 의무였어요. 다음 날 저는 국정원에 연락했습니다. 증언하겠어요. 감사합니다. 다음 주 기자회견 준비할게요. 저는 떨렸지만 결심했어요. 이것이 제가 살아남은 이유였으니까요. 기자회견 전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제 얼굴이 뉴스에 나올 거예요. 북한도 알게 되겠죠. 어머니는 괜찮으실까요? 저는 걱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진실은 반드시 알려져야 했습니다. 저는 거울을 봤어요. 35살의 남자가 보였습니다. 북한에서 경호원이었고, 목숨 걸고 탈출한 사람. 이제는 증인이 될 사람. 박철민, 너는 할 수 있어. 김일철을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아직도 그곳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내일은 새로운 시작이 될 거예요. 증인으로서의 삶이요. 2024년 7월 10일, 기자회견 날이었습니다. 저는 정장을 입고 회견장으로 갔어요. 카메라가 많았습니다. 기자들도 수십 명이 있었죠. 저는 긴장했어요. 소개하겠습니다. 북한 경호원 출신 탈북자 박철민 씨입니다. 사회자가 저를 소개했어요. 저는 단상에 올라갔습니다. 수많은 눈이 저를 바라봤어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박철민입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2018년부터 2023년까지 평양에서 경호원으로 일했습니다. 오늘 제가 본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준비한 내용을 읽기 시작했어요. 화려한 저택, 수입 식품, 해외 명품들, 그리고 거리에 굶주린 사람들, 쓰러진 군인들, 병원의 참혹함까지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기자들이 질문했어요. 구체적으로 누구를 경호했나요? 그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최고위층 가족이었어요. 증거가 있나요? 저는 노트를 보여줬습니다. 5년간 기록한 일지입니다. 회견은 1시간 동안 이어졌어요. 저는 모든 질문에 성실히 답했습니다. 끝나고 나니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하지만 홀가분했습니다. 드디어 말했구나. 그날 저녁 뉴스에 제 모습이 나왔습니다. 북한 경호원 출신 탈북자 충격 증언 제목이 화면에 떴어요. 저는 텔레비전을 보며 울었습니다. 이제 모두가 알게 됐어요. 다음 날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증거가 부족하다. 과장된 것 같다. 댓글들이 달렸죠. 저는 상처받았지만 이해했습니다. 믿기 어려운 이야기니까요. 하지만 다른 탈북자들이 제 증언을 지지했어요. 철민 씨 말이 맞아요. 저도 비슷한 걸 봤어요. 증언이 힘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인권단체에서 연락이 왔어요. 철민 씨, 유엔에서 증언해 주실 수 있어요? 유엔이요? 네. 북한 인권 보고서에 철민 씨 증언을 포함하려고 해요. 영광입니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누군가 제 뒤를 밟는 것 같았습니다. 집 앞에 낯선 차가 자주 보였어요. 전화로 협박도 받았죠. 입 닥쳐. 안 그러면 어머니가 위험해. 저는 두려웠습니다. 북한의 손길이 여기까지 닿는 건가요? 경찰에 신고했어요. 보호해드리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하지만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악몽을 꿨어요. 북한으로 끌려가는 꿈이었습니다. 보위부 차량, 신문실, 고문까지. 저는 비명을 지르며 깼어요.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트라우마가 있으시네요.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이런 증상 흔해요. 치료받으셔야 해요. 저는 심리치료를 받기 시작했어요. 매주 2번씩요. 철민 씨, 괜찮아요. 여기는 한국이에요. 안전해요. 상담사가 말했지만 저는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어요. 김일철 동무가 나왔고
아버지도 나왔습니다. 어머니도 보였어요. 가장 힘든 건 죄책감이었습니다. 저는 살아남았지만 그들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어요. 일철 동무는 어떻게 됐을까요? 어머니는 무사하실까요? 순희 씨는 한국에 왔을까요? 철민 씨, 자책하지 마세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상담사가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저만 살았잖아요. 당신이 살아남은 건 이유가 있어요. 증언하기 위해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증언. 그것이 제가 살아남은 이유였어요. 저는 계속해야 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위협받아도, 악몽에 시달려도, 진실을 말하는 것. 그것이 제 사명이었습니다. 8월 말, 저는 유엔 인권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였어요. 생전 처음 해외에 나갔습니다. 저는 수십 개국 대표들 앞에서 증언했어요. 저는 북한 경호원이었습니다. 특권층의 사치와 인민들의 고통을 모두 봤습니다. 이것은 인권 유린입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어요. 사람들은 제 이야기를 경청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여러 나라 대표들이 제게 왔어요. 용기 있는 증언이었습니다. 당신 이야기가 세상을 바꿀 거예요. 저는 감사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닿고 있었어요.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구름 위였어요. 저 아래 어딘가에 북한이 있었죠. 어머니가 계신 곳, 일철 동무가 있을지도 모르는 곳.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계속 싸울게요. 여러분이 자유로워질 때까지.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2025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에 온 지 1년이 넘었어요.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저는 이제 탈북자 인권 운동가로 활동하고 있었어요. 강연도 다녔습니다. 학교, 단체, 기업에서 초청이 왔어요. 북한의 진실을 알려주세요. 저는 제 경험을 나눴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이 관심을 가져줘서 감사했어요. 질문 있어요? 한 고등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통일이 가능할까요? 가능해요. 언젠가는요. 우리가 계속 노력하면요. 저는 희망을 이야기했습니다. 3월 어느 날 반가운 소식이 왔어요. 김순애 씨가 한국에 도착했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곧바로 찾아갔어요. 순애 씨, 철민 씨, 우리는 포옹했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박 목사님이 도와주셨어요. 딸도 데려왔어요. 순애 씨 옆에 10대 소녀가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편지 받았어요. 고맙습니다. 천만에요. 가족이 함께여서 다행이에요. 순애 씨, 모녀를 보니 희망이 보였어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씩 자유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철민 씨, 텔레비전에서 봤어요. 대단하더라. 부끄러워요.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아니에요. 용기 있는 거예요. 덕분에 많은 사람이 북한 실상을 알게 됐어요. 그게 제 목표예요. 진실을 알리는 것. 우리는 오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중국에서의 일, 한국 적응, 앞으로의 계획까지. 5월에 저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제목은 경호원의 증언이었어요. 제가 본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노트의 내용도 포함했죠.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어요. 저자와의 만남을 여러 곳에서 가졌습니다. 사람들이 궁금해했어요. 정말 이런 일이 있었나요? 네, 모두 사실이에요. 제가 직접 목격했어요. 북한이 변할 수 있을까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가능해요. 진실이 밝혀지고 있으니까요. 7월, 저는 어머니를 생각하며 무산을 향해 기도했어요. 어머니, 건강하세요? 저는 여기서 잘 지내고 있어요. 언젠가 꼭 모셔올게요. 탈북 브로커를 통해 소식을 전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놀라운 연락이 왔어요. 철민 씨, 어머니가 중국에 계세요. 뭐라고요? 탈북하셨대요. 지금 중국 안가에 있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이에요? 네. 박 목사님이 돕고 계세요. 곧 한국 올 수 있어요. 저는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2달 후 어머니가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달려갔어요. 철민아,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마른 몸이었어요. 하지만 살아계셨어요. 어머니, 보고 싶었어요. 나도, 아들아. 많이 걱정했다. 이제 괜찮아요. 여기서 같이 살아요. 그래. 함께 살자.
우리는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2년 만의 재회였어요. 어머니는 제 얼굴을 쓰다듬으셨습니다. 많이 컸구나. 이제 어엿한 남자가 됐네. 어머니, 덕분이에요. 어머니가 키워주신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아니다. 내가 용기 있었던 거지. 우리는 집으로 갔어요. 제가 사는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어머니. 좋은 집이구나. 깨끗하고. 어머니는 방방을 둘러보셨어요. 내 아버지 사진 가져왔니? 여기 있어요. 저는 아버지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잘 컸어요. 보고 계시죠? 그날 밤 저는 어머니께 옥수수죽을 끓여드렸어요. 어릴 적 어머니가 해주시던 그 맛을 기억하며요. 아들아, 맛있다. 다행이에요. 어머니 맛이랑 비슷해요? 그래, 비슷하네. 우리는 함께 죽을 먹었습니다. 철민아, 내가 하는 일 자랑스럽다. 어머니, 내가 진실을 말하는 거 용기 있는 일이야. 계속해라. 네, 어머니, 계속할게요. 저는 다짐했습니다. 지금 저는 서울에서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작은 아파트지만 우리 둘에겐 충분해요. 저는 여전히 강연을 다니고 증언을 하고 탈북자들을 돕고 있어요. 가끔 평양이 떠오릅니다. 제가 경호했던 저택, 김일철, 동무, 그리고 아이. 그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일철 동무가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그도 자유를 찾기를 소망해요. 북한은 변해야 합니다. 소수의 특권층이 아니라 모든 인민을 위한 나라가 되어야 해요. 그날까지 저는 계속 말할 겁니다. 제가 본 진실을, 경험한 불평등을요. 통일의 그날을 꿈꿉니다.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날, 모든 사람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사는 날. 그날이 오면 저는 무산으로 갈 거예요. 아버지 묘소에 가서 인사드릴 겁니다. 아버지, 저는 진실을 지켰어요.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정직하게 살았어요. 이제 남과 북이 하나가 됐어요. 아버지도 기뻐하시겠죠? 그날까지 저는 싸울 겁니다. 여러분, 북한의 진실을 기억해 주세요. 그곳에는 여전히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에게도 자유가 필요합니다. 우리 함께 힘을 모아요. 통일의 그날까지, 자유의 그날까지. 감사합니다.